이런 것도 포인트예요. 상품 소싱할 때는 나는 보통 내 상품에만 몰두를 하게 되고 주변을 보지 않게 되거든요. 좋은 수요가 있는 훌륭한 키워드를 찾았다고 신나게 내가 선택한 상품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해서 이제 상품이 저한테 들어올 때쯤에는 이제 좀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꺼림칙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미 상품은 중국을 떠나가지고 오고 있는데 깨닫는 거죠. 아, 이거 이미 시장이 업그레이드 돼 있네? 다들 3세대 상품 파는데 내가 키워드에만 빠져가지고 나는 1세대 고인돌 같은 상품 들고 왔네? 하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장에서 사장으로 차투사입니다. 오늘은 얼굴 공개는 제가 차마 그나마 많지 않은 구독자분들 떨어질까봐 못하겠고요. 제가 판매했던 상품을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 초보 시절에 그야말로 민낯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바로 시작해 봅니다. 이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마존으로 셀러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쿠팡이 온라인 시장을 전부 지배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셀러는 해도 고객은 안 하는 쪽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저는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일반적인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냥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처럼 매일 출퇴근길에 유튜브로 축구도 보고 스타크래프트 옛날 명경기들도 찾아보고 웃긴 채널들 등록을 해놓고 지하철에 혼자 앉아가지고 막 깔깔거리면서 출퇴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유튜브에 부업도 알려주나? 이런 생각으로 제 셀러 생활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뭐랄까, 지금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영상들을 보면서 시간을 흘려보낼 바에는 조금 더 생산적인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에는 쿠팡이고 네이버고 이런 것도 안 뜨더라고요. 다들 신사임당님 보고 시작을 했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신사임당님 다마고치랑 야밤에 차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혼자 웃고 떠드는 걸 보면서 이 유튜버 왜 이래? 하면서 다시는 안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걸 봤었더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되긴 합니다. 당시에 제가 처음 아마존에 판매하려고 선택했던 상품은 바로 이 상품이에요. 푸파일이에요.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83%가 남성분들이라서 아마도 관심도 없거니와 본 적도 없는 상품일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 시장이 꽤 성숙한 시장이 돼 있네요. 오랜만에 찾아봤더니 그러네요. 지금이라도 다시 발주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기는 하지만 당시에 제가 이 상품을 선택을 했던 이유는요, 제 와이프가 추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소싱만 거의 3개월을 했거든요. 3개월 동안 진짜 온갖 카테고리, 그리고 소싱 방법, 그리고 많은 상품들을 이잡듯이 뒤졌었어요.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선택을 한 상품은 결국 0개, 하나도 없었고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비싸고, 저건 너무 많이 팔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부업하려고 마음을 먹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한 거더라고요. 대표님들은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만 아시겠지만 사실 그 훨씬 이전에 아마존에서는 아이템 스카우트의 할아버지뻘 정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또 딴 데로 세자면 대표님들 세상의 관계들이 보이시나요? 미국에서 뭔가 진행이 되면 5년 내에 한국에서 똑같은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존 쿠팡, 헬리움10이라는 프로그램, 그게 아이템 스카우트. 이렇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미국에서 통하면 언젠가 한국에서도 통합니다.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런 소싱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런 소싱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한국 유튜버만 보지 마시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헬리움10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대표님들이 몇 년째 진실로 알고 있으시는 그 방법으로 소싱을 했었더랬습니다. 키워드를 조사해서 경쟁 강도가 낮은 중소형급 키워드의 상품을 골라서 낮은 키워드부터 점차점차 먹어 올라가면 어느새 내가 큰 키워드를 먹은 대장이 돼 있다. 그런 꿈에 가득 찬 말을 영어로 들으면서 매일같이 소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3개월 동안 수많은 엑셀 시트들을 낭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헬프를 요청을 했어요. 나 정말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도저히 답이 없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요. 그때 제가 한쪽 무릎만 꿇었었는지 두 쪽 다 꿇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눈물은 좀 흘렸던 것 같아요. 나 너무 바보 같다고. 왜 다들 쉽게 한다는 그거를 나는 못하는 거냐고 하면서 와이프한테 막 흡소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 상품을 추천을 해줬던 거예요. 얘따 이거나 먹어라 하고 떨어져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상품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상품이었고 왜 이걸 추천을 했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품을 나한테 추천을 하냐라고 했더니 간단한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거 맘카페 핫템이야 라고요. 그때는 정말 뭐랄까 그 머리를 진짜 크게 맞는 느낌이었어요.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었네?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이 상품을 찾으러 다녔어요. 지금 한국에서 미친 듯이 팔아제끼는 저 판매자보다 더 좋거나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찾자. 이게 당시 제 소싱의 포인트였고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저 상품을 소싱을 한 거예요. 다른 각질 제거기에는 없는 그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각질 제거기가 숨어 있거든요, 이 상품이. 오늘 간만에 그 각질 제거기 상품을 좀 뒤져보면서 느끼는 건요, 지금도 저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차별성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네요. 하지만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들. 저 시장이 지금은 전기 각질 제거기 시장으로 아예 넘어갔어요. 수동에서 유리 제품이 나오더니 어느 순간 전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포인트예요. 상품 소싱할 때는 나는 보통 내 상품에만 몰두를 하게 되고 주변을 보지 않게 되거든요. 좋은 수요가 있는 훌륭한 키워드를 찾았다고 신나게 내가 선택한 상품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해서 이제 상품이 저한테 들어올 때쯤에는 이제 좀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꺼림칙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미 상품은 중국을 떠나가지고 오고 있는데 깨닫는 거죠. 아, 이거 이미 시장이 업그레이드 돼 있네? 다들 3세대 상품 파는데 내가 키워드에만 빠져가지고 나는 1세대 고인돌 같은 상품 들고 왔네?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소싱하실 때 제일 고민해야 하는 건 상품을 뭘 고르지? 보다는 고르고 나서요, 진짜 이게 맞아? 라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내 상품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이미 객관성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꼭 주변에다가 물어보세요. 거의 대부분 대표님들이 골라온 상품을 평가해주는 다른 분들은요, 100이면 100, 다 그 상품 그지가 떠갈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유독 한 상품한테는 관대해지는 그런 걸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상품이 보통 다른 분들한테도 먹혀서 잘 팔립니다. 아무튼 이 상품을 저는 초도 발주로 무려 200개를 했어요. 샘플도 2번이나 받고 그러면서 또 한 2개월이 가더라고요. 그 사이에 패키징 포장 박스도 직접 디자인해서 중국에서 아예 패키징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아마존은 브랜딩이 돼 있지 않으면 바이박스, 그러니까 쿠팡으로 치면 아이템 인허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브랜딩도 하고 바코드 패키징에 아예 딱 찍어가지고 그야말로 완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00개는 아마존에 보내고 100개는 한국에 보냈어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세상 다 가신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드디어 거상이 되려나 보다. 스스로 이 험난한 과정을 어떻게 잘 헤쳐왔구나. 대견하고요. 또 뿌듯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 처음으로 내 상품이 입고가 잡히던 날 진짜 거의 1분에 한 번씩 새로 고침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언제 내 상품 팔리지? 하면서요. 결국 입고가 되고 이틀 정도 지나고 첫 판매가 됐었던 것 같아요. 뭐 광고비로 결국엔 마이너스긴 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100개의 상품을 아마존에 다 파는데 거의 한 2,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최종 성적은 뭐 마이너스였고요. 아마존 FBA는요, 쿠팡의 로켓크로스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쿠팡은 60일 경과를 하면 반출 여부를 결정을 하잖아요. 아마존도 이게 동일해요. 근데 저희 같은 외국인은 반출을 받을 데가 없다 보니까 반출이 아니라 폐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시간에 쫓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한국에 남은 상품 100개. 이거를 제가 초보다 보니까 거의 3개월을 그냥 베란다에 방치를 해뒀어요. 상세 페이지 만드는 데만 거의 3개월이 걸렸던 거죠. 사실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세 페이지를 사실 만들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속 재보고 고민하고 그렇게 시간만 흘려보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와이프 찬스에 들어갔습니다. 온갖 미사역을 동원을 해가지고 소위 그 가스라이팅을 했었죠.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나는 쇼핑이라는 걸 모른다. 회사 다닐 때 네가 더 일을 잘하지 않았었냐. 나는 상남자라서 여자의 언어 자체를 몰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와이프를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상세 페이지를 와이프가 만들어줬고요. 지금 보면 참 못 만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것도 좋다고 감사 인사 100번 하고 이제 부자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도 안 팔리더라고요. 정말 그냥 한 달 동안 0의 행진이었어요. 0, 0, 0, 0, 0, 0. 그래서 마지막으로 와이프한테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부탁을 다시 드렸습니다. 네가 그 핫하다는 맘카페에 한 번만 글 올려주면 안 될까? 내가 잘 되는 게 결국 네가 잘 되는 거고, 그래야 가족이 행복한 거고, 행복하기 위해 사람이 사는 거고, 그 행복의 초입에 우리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남일 보듯이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논리를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와이프가 맘카페에 제 상품을 홍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8시였어요. 지금도 제가 카페 핫딜을 할 때 가장 선호하는 시간이에요. 일요일 저녁 8시. 제 상품은 그제서야 글이 돼서 올라갔고요. 그날 하루 만에 100개를 넘겨서 판매를 합니다. 재고가 없어서 몇 개 취소를 했고, 악성 재고라고 생각했던 그 상품들은 단 몇 시간 만에 다 팔려버렸어요. 이게 제가 첫 상품의 첫 판매 일지입니다. 와, 진짜 와이프는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그 고생을 하는 동안 뒤에서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뭐랄까, 수치심, 이런 것도 잠시 들었었지만, 저는 그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 시장이라는 걸요. 이 온라인 시장의 본질, 전략, 전술이 그때부터 머릿속에 진짜 그냥 쫙 펼쳐진 느낌이었습니다. 삶을 돌이켜보면 고난, 고비마다 귀인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 제 바로 옆에 있었던 거죠. 그 덕에 저는 이 시장의 비밀의 문을 열고 뛰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새로 발주 진행하고 전부 다 한국으로 입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상품 기록만 빼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쪽. 네. 매달 핫딜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카페 마케팅으로만 몇 개월을 팔아봤어요. 한 달 내내 안 팔리다가도 한 달에 하루 핫딜이 있으니까 매달 100만 원 넘게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복했었어요. 실제로 거의 6개월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어차피 부업이었다 보니까 저 수입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카페 마케팅으로는 팔리지 않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내 상품이 그렇게 폭발적이던 수요보다 제 상품의 공급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이때 남은 재고가 제가 한 1300개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다시 막막해졌죠. 더 이상 믿고 있던 카페에서는 팔리지 않았고 자연 판매로는 하루에 한 두세 개 팔릴까 말까 한 상황에서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요 발각질 제거하기 키워드에서 3위 정도 했었거든요. 대형 키워드 3위였어요. 그 위치에서도 하루에 두세 개가 거의 최대치였던 것 같아요. 판매량이요. 1300개를 3으로 나눠도 거의 3년을 넘게 팔아야 되는 재고 숫자더라고요. 그마저도 시간의 흐름대로 판매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판매량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2021년 10월에는 한 달 동안 8개 팔리더라고요. 이때 또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품을 소싱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요. 사실 이 상품은 맘카페에서 너무 핫하지만 더 큰 고객들이 모여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작은 수요의 시장이었던 거예요. 제가 몇 번 큰 시장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오늘 말씀드리는 이 상품에서부터 시작된 제 독백 같은 거예요. 작은 시장에서 폭발적인 수요는 있지만 그 수요는 건드리지 않으면 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초보인 내가 그 시장을 건드려서 터지게 하는 건 정말 너무도 어려운 일인 겁니다. 이제 지금은 핫딜이 거의 필수 코스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그게 카페 마케팅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제 와이프도 몰랐고 그냥 정말 재고만 떨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을 한 거였어요. 유튜브에서 자주 나오죠. 이 상품 하나로 로아스 1000%, 순수익 1000만원, 뭐 이런 것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상품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거의 99%예요. 운이 너무 좋게도 터진 케이스, 그리고 곧 사라질 케이스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은 당연히 다음에 같은 판매자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악성 재고를 가진 채로 저는 버텼습니다. 그 수요가 분명히 다시 돌아올 그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상품을 샀던 고객들이 재구매가 필요할 것 같은 그 시기가요. 결국 2021년 11월 마지막 핫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한 번에 1100개 정도를 팔아내고 그 상품을 절판하게 됐어요. 예상대로 어마어마하게 팔렸지만 더 이상 이 상품을 다시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마음고생이 진짜 심했거든요.
이게 이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으로 제 주관을 가지고 제 스스로 기획한 방향대로 이 시장에서 움직였던 첫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상품 덕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들이 고스란히 제 지식이 돼서 이미 저 상품이 아니더라도 저는 매출이 올라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도 저 상품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 다시 회사원으로 온갖 업무에 불려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상사의 의견에 기분을 맞춰주면서 앞뒤도 안 맞는 자료를 만들고 있었겠죠. 사실 소싱만 놓고 보면 진짜 이 상품 소싱은 망한 상품 소싱이에요. 그렇지만요, 이 상품이 저에게 진짜 소중한 이유는요,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남겨주고, 깨닫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대표님들이 지금 목매고 있는, 또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상품들이 나중에는요, 대표님들께 엄청나게 큰 의미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요. 다만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 한마디 사정만 덧붙이려고요. 내 눈에만 너무 특별하고 수요가 너무 많아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상품은요, 보통 내 좁은 눈에서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제가 제 강의 수강생분들께 첫 번째 과제로 대표님들 기준대로 소싱해와 주세요 라고 내드리거든요. 그런데 70% 이상은 보통 방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소싱을 해오십니다. 이곳저곳 귀동냥하고 눈동냥한 지식으로 진짜 본질은 놓치고 엄청 고민한 것처럼 많은 것들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엑셀 시트만 낭비하고 수학 계산하듯이 정확하게 계산한 상품을 가져오세요. 정확하게 계산한 상품이요. 그마저도 또 대표님들 본인 기준에 맞게 그 정확한 계산을 또 필터링을 막 하세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서요. 그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4년 전에 똑같았고요. 그래서 대표님들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했던 실수들을 지금 초보 대표님들도 똑같이 하시는 걸 보면서 좀 신기하고 웃기기까지도 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성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4년 전에 그랬듯이 대표님들도 똑같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요. 남들이 다 한다는 그런 상품 소싱법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고민하셔가지고 본질을 놓치지 않고 고민을 하셔가지고요.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